난사 사건이 하루 평균 1.16건 넘게 발생한 셈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8월 첫째 주말까지 여드레 동안 발생한 5건의 사건에서만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3일에 텍사스 엘파소에 있는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로 22명이 사망을 했는데 바로 13시간 뒤인 4일에는 오하이오주의 한 바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을 해서 9명이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뉴욕타임스가 집계를 해봤더니요. 미국 역사에서 발생한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인보다 1968년 이후에 총으로 인해 사망한 미국인 숫자가 더 많다. 이런 지적을 내놨고요. 그래서 미국 어린이들은 다른 선진국 어린이들보다 총으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14배나 더 높다. 이렇게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뭐 통계만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네. 나라가 워낙 커서 그런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이게 좀 티가 덜 나는 거라서 저 이렇게 대처하나?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사건 딱 하나만 났다 하더라도 네. 바로 총기 규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뭐 나라가 큰 것도 큰 거지만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총기가 정말 많은 숫자인데요. 네. 현재 세계에서 민간인의 총기 소유를 합법화한 나라가 35개 국가예요. 이 중에서 헌법에 아예 총기 소유권을 명시한 나라가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이렇게 3개국 뿐이거든요. 2018년 현재 세계 전역에 10억 정이 넘는 소형 총기가 보급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8억 5,700만 정이 민간인 소유인데 그 절반에 가까운 3억 9,300만 정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인구 3억여 명이 소지한 민간 총기가 지금 3억 9,300만 정이잖아요. 한 명당 환산을 해보면 1.2정 정도를 갖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4%인 미국민이 세계 민간 총기의 42%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기 관련 사망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어떤 비판을 했냐면 오하이오주의 총격범이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사용한 총기가 AR-15이라는 총기였거든요. 네. 한 번에 100발이 나가는 반자동 소총입니다. 그래서 30초 만에 9명이 사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무기를 민간에 유통시키는 선진국은 미국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군인도 한 번에 100발 나가는 소총은 안 써요. 기관총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탄창이 그렇게 크지 네네. 않아요. 네네. 계속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총기도 처음에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걸 개조하는 것도 합법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소형 총기를 사서 대용량 탄창을 네. 들어갈 수 있게 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상황이에요. 반자동 소총은 규제해야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단발로 하는 소총은 네네.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지만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래서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사실 많았죠. 총기 난사는. 네. 어느 대통령 시절에나 많았는데 그때는 백인 우월주의자라든가 인종증오자들이 당당하게 대놓고 나서서 나는 인종범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플로리다 유세 집회 재선을 선포한 그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뭐 이민 침공, 이민자들이 미국을 침략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지지자의 많은 그러니까 한 청중이 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네. 수많은 청중이 환호를 보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막았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라면. 그렇죠. 근데 함께 웃으면서 농담으로 이거를 이렇게 치부하면서 넘어가 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날 유색인종을 겨냥한 반이민 정책을 공공연하게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죠. 그리고 저희도 한번 다뤘지만 민주당 유색인종 하원 의원 4명을 향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와라. 이런 분열적 발언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총기 난사는 전에도 있었지만 최고위 정치 지도자가 극단주의와 인종주의를 독려하는 건 범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자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요. 지금 총기 난사 사건 규모가 더 커지는 게 지금 반이민 정책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기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지금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 정부가 상황이 이런데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주에서 총기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마트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한 게 텍사스 주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인명이 사망을 했는데 오히려
오히려 다음 달 1일부터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10개 법안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자 증오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곳들이 교회, 유대교회당 같은 종교적인 장소인데요. 네. 앞으로 여기서도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총기 난사 사건 중에 과거에는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만한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네. 단순히 본인의 어떤 뭐 적이나 네. 뭐 증오감이나 이런 건데 그 뭐 인종적인 거하고 크게 상관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백인 우월주의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인종적인 문제가 자꾸 이슈가 되는 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가 이제는 미국의 최대 위협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런 백인 우월주의, 백인 민족주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외된 백인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총기 문화랑 이게 결합이 되면서 대량 살상 사건 같은 폭력 사태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일으킨 7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만 65명이나 사망을 했고요. 텍사스 그 범인도 극우단체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기가 아예 선언문을 올렸잖아요. 히스패닉 침공을 막아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텍사스가 침략을 받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 글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소셜미디어가 이제 발달을 한 상황이 되니까 이게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텍사스 범인처럼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음모론, 선언문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가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양의 대화를 거기에 계속 올리면서 서로의 이론을 더 뭐 부추기고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심해지는 게 아닌가. 백인 우월주의와 연관된 총기 난사가요. 근데 지금 국내인에 의한 테러리즘을 미국에서 막기는 어려운데요. 외국 테러리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규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를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올려도 미국인이 올렸다면 이렇게 예고하는 단계에서는 선제적으로 막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은 그런 글을 올리면 입국도 막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네네. 미국인이 이런 걸 올리면 표현의 자유인데 내가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헌법 조항이 수정 헌법 조항이 오히려 네. 미국 사람들이 테러를 저지르는 것을 그냥 용인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극우가 좀 발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게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소셜 미디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점점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노르웨이에서 총기 난사 사건 벌였던 브레이빅이라는 그 범인 기억하실 텐데요. 그 지금 뉴질랜드 테러가 3월에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브레이빅을 따른다 이런 인종 테러범들이 많았어요. 근데 3월에 뉴질랜드 테러가 일어나니까 그 범인이 테런트였는데 테런트에게 나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런 범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때 이 테런트가 올렸던 성명이 대전환이라는 거였는데요. 프랑스의 인종주의 작가 르노 까미가 발표한 책 제목이었죠. 그래서 백인들이 이민과 소수 인종들의 증가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지금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가 2011년부터 17년까지 그 유럽, 북미, 호주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 테러가 미국의 테러 사건에 미친 영향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극우 백인 우월주의 테러범인 3분의 1이 다른 테러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비디오 게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오히려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 방아쇠를 당기는 건 정신질환이지 총기가 아니다.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 문제가 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미 총기협회의 논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총은 죄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물론 이것들도 뭐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의 정신질환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특별하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비디오 게임 중독이 더 심한 나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미국처럼 총기 난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건 느슨한 총기법이다. 이런 비판이 미국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총기 난사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은 총기 규제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로비력이 막강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 네. 이거
맞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요. 건국 이래 총기 보유를 국민 기본권이자 국가 정체성으로 여기는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헌법 2조에 아예 총기 소유를 합법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독립전쟁도 있고 원주민을 제압하면서 서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총기가 아주 중요한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총기 이익단체 위력이 워낙 막강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데 공화당은 워낙 총기 단체랑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총기 규제를 막는 경향을 보여왔고요. 민주당은 비교적 총기 규제에 우호적인데 그래도 이 사람들도 총기 규제가 정치적으로는 득이 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 문제에 비해서 이걸 목소리를 높여서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총기를 갖고 네. 내 생명이 위협에 있기 때문에 나를 네. 보호하기 위해서 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그건 몇백 년 전의 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그 논리를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물론 역사적인 뿌리는 있고 네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좀 바꾸자고 얘기하는 거가 그런 논리 때문에 못 바꾸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총기 난사 사건이 불거지니까 미국의 시사주간지 네이션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고 대체할 시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런 비판하는 기사를 시키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미 총기 협회란 곳이 정말 정치 자금을 많이 주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론 주도층 500만 명이 회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미국 최대 로비 단체인데요. 네. 천문학적인 정치 자금을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정치인이 자기들의 그런 정책에 협조하는지 얼마나 협조하는지에 따라서 6개로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같은 공화당 인사들이 대부분 제일 높은 A등급인데요. 네. 최소한의 총기 규제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네티컷의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가 2012년에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았는데요. 이 NRA라고 전미 총기 협회의 로비 때문에 규제안이 단 한 건도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 NRA의 관리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데요. 네. 워낙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샌디욱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는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대선 때 이 단체로부터 우리 돈으로 한 440억 원을 후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한테 440억 원을 받은 겁니다. 정치 자금으로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 돈들이 그 등급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죠. 돈과 국민의 생명을 맞바꾸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미국이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전 세계 민주주의 모델이 되는 국가고 그러게요. 그런데 뭐 이렇게 또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지? 이런 좀 아쉬움이 드네요. 그런 것들이 종종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는 더 그런 생각들이 좀 네, 많아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니 약간 이런 아니 생각들이. 그럼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네. 거리낌없이 한다는 게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네. 그런데도 역시 그래도 미국인데 최소한의 그죠. 예. 네, 민주주의와 자유와 뭐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가치가 아직 여전히 살아 있는데도 이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이 좀 약간 아이러니한 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총기 소지자들이 좀 정치 참여의식이 굉장히 높아서 네. 그런 이제 표로 연결되는 측면 때문에 규제를 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네, 미국 캔사스 대학 연구팀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1972년부터 2012년 사이에 대선이 있었던 해에 총기 소지자들 아니면 총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 행태를 비교해봤어요. 근데 총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단순하게 투표만 많이 한 게 아니고요. 지지하는 후보에게 후원금도 기부를 하고요.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직접 접촉도 하고 아주 활발하게 정치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참여율이 높으니까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총기 규제에 좀 미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테러 났는데도 뭐 지금 이러는 거고 총기 난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테러나 아니면 난사 사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총기 규제 우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뉴질랜드에서 3월에 50명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니까 6일 만에 광범위한 총기 규제 강화 조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1996년에 총기 난사로 35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 열흘 만에 총기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총기 수거 정책을 펼쳤는데 그 이후에 총기 사망자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가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뭐 전미총기협회 로비력이나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미국에서 총기 규제 안 한다고는 얘기하는데 네. 반대로 규제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 희생자가 많았고 연달아서 발생을 지금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6일에 USA 투데이지의 발표에 따르면 67%가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전에는 총기 규제가 주류였는데 네. 지금은 총기를 규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주류로 점차 떠오르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NRA라고 전미총기협회 수입이 좀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내분이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예전만큼은 강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NRA를 포함한 총기 옹호 단체들의 세력이 큽니다. 그래도 점차 총기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그 세력을 따라잡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총기 규제는 아니더라도 네. 일부 규제할 수 있도록 붉은 깃발법이라고 제정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5일에 대국민 연설을 했을 때 네. 붉은 깃발법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험한 인물이 총기 구입을 하는 걸 금지하고요. 소유했던 총기 압류를 허용하는 법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이것도 너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강력한 보수주의자들은 총기 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이라도 좀 하면 어떨까 좋죠.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변심을 안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된다면 20여 년 만에 가장 중요한 연방 총기 규제 입법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에 모든 걸 지금 다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총기 규제 논란은 매번 대선 때마다 나왔던 이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재선의 악재가 될 수 있다. 블룸버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여론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총기 규제를 반대해온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을 좀 바꿔야 할 상황이 몰렸고요. 교회 지역에서는 지난번 중간 선거 때도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규제 완화를 계속 내세웠다가 주요 표바티던 교회 지역에서 참패를 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워 왔는데 총격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이런 전략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다른 문제에 그동안 주력을 해서 비판을 했는데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지니까 당분간 강력한 총기 규제를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미국의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요? 국제인권단체잖아요. 네. 인권단체가 어느 특정 국가에 여행을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이례적인데요. 미국에서 높은 수준의 총기 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을 여행할 때 극도로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미국이 이렇게 여행주의보까지 발령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최근에 한미동맹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네.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네네.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세계의 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열대야 기준은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